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계약이 한 주가 연기가 돼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됐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계약이 미뤄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또 수업을 들어봅시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죽음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생각을 나누고 토의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온라인으로 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간략하게 핵심들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한 것을 바로 발표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활동을 하고 조사를 해놓은 것들을 대면 계약 이후에 또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쌤이 탐구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줄게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주도적으로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뭐 쟁점, 요점들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쟁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안락사 문제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은 편안한 죽음,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고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에우 타나스야라고 하는데 이 에우는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타나시아는 타나토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데스가 있는 저승을 타나토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치료가 불가능한 뭐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좀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안락사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의료,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위인데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아무리 환자가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살이 아닌가와 같이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안락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건 이제 논란이 됐던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는 것도 아마 탐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락사가 허용되어 있느냐, 허용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안락사의 결국 분류예요. 이 안락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우선 크게는 이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 환자가 동의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자발적 안락사라고 해요. 환자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 합리적인 상황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때 자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허용되어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이 반자발적 안락사예요. 환자가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 의사, 거부를 표현한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이 도덕적이다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장 골치가 아픈 상황이 뭐냐면 이 환자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이때가 참 모호합니다. 동의했다고 해도 안락사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항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니까 건강할 때 나에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뭐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라든지 편안한 죽음을 갖고 싶다라든지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해 놓는다면 앞으로 뭐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가족이 그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불교할 때 애별리고를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는 부모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께서 극심한 질병의 고통으로 안락사 시켜달라고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되게 잔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점. 한 번쯤 지금 생각을 해 본다면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주변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세요. 안락사. 그 다음에 이 시술 개입 여부에 따라서 이 안락사가 또다시 구분이 되는데 이 죽음에 이르도록 시술 개입, 약물 투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해요.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 안락사고, 그 다음에 이 소극적인 예컨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이 사람은 곧 죽을 상태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의료 기술이 발전됐잖아요. 우리가 조선 시대 때 호흡이 멈췄다,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가 호흡이 안 되면은. 그런데 오늘날 의료 기술은 산소 호흡기를 붙여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서 살려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겠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안락사에 대해서 도덕적 논쟁을 할 때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인간의 자발적 의사는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탐구해 볼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이 상황이 왔을 때, 내 주변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 국가의 안락사의 허용 여부와 같은 것들을 또 한번 탐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아마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던 사건이에요. 이것도 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대단해요.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할머니가 생존 불가 상태,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 있었고 안락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결국 허용을 했는데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을 했어요. 산소 호흡기 제거까지.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산소 호흡기를 떼니까 자가 호흡을 시작하셨고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모든 걸 밝히긴 힘들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니만큼
이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탐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이제 다른 판결이 나왔던 건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안락사를 허용한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은 퇴원을 이제 시킨 의사와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데 금전적 문제로 퇴원을 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제하지는 않을게요.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등교 개학 이후에 발표를 하고 또 그럼 우리가 세특을 또 쓸 수도 있겠죠. 탐구거리를 3개를 던져줬습니다. 하나쯤은 꼭 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뇌사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뇌사라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죽음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죽음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심폐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폐사,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췄을 때 인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스톱하고 호흡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산소의 공급, 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죽습니다. 즉 인간의 이 육체를 유기적인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부위, 심장만이 인간성을 대표한다, 폐만이 인간성을 대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를 이야기함으로써 인간 전체 기능의 스톱을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역시 이건 역시 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뇌사예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성의 핵심으로 보는 사고가 커졌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자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내년에 윤리와 사상을 배울 것이고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 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심, 마음. 이 마음을 인식의 주체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면 요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마음은 요것이 아니라 요것이다라고 가는 거죠. 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심장과 폐는 인위적으로 산소를 넣고 피를 돌려서 할 수 있는데 얘가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다 죽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뇌가 죽고 나서 나머지 몸뚱아리들이 다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텀을 죽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심폐에 두느냐 뇌에 두느냐에 따라서 죽는 시간, 사망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뇌가 불가역적으로 회복할 수 없이 변할 수 없이 정지한 상태, 죽은 상태, 그게 뇌사예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뇌는 죽었지만 나머지 장기들은 아직까지 피가 돌고 생존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건강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심폐사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뇌는 죽었지만 심장과 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장기를 적출해서 이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산 사람이니까. 그런데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은
뇌가 죽었다면은 나머지 장기는 뭐 얘가 활동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죽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사라고 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국 이 판단 오류. 우리가 의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적으로 이것이 100% 확실하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남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 의사가 이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라고 판단 내리는 순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뇌사가 아니라 뭐 그냥 식물인간 상태인데 또 이 또 차이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학제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뇌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학적으로 한번 또 탐구를 해봐야겠죠. 그런 오남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돼요. 또 인간성을 단순하게 뇌 하나로 놓고 보아야 되는가? 그럼 뇌에 문제가 있다면 인간이 아닌 게 될 수도 있겠죠. 이 인간성의 기준이라는 것도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사와 관련해서는 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법 중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비록 정치와 법 이런 걸 배우진 않지만 뭐 거기서 이런 법을 다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여러분이 찾아보고 하면은 내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정보 공개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이름만 치면 법 조문을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법제처에서. 한 번쯤 탐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살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뭐 자살 징후부터 해가지고 좀 탐구해야 될 게 많아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거를 영상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걸로는 뭐 다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해서 수능에 나오는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자살은 하면 안 되겠죠. 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주체적인 결단이에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를 이기고 자연적 본능을 이기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을 거기에 쓰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는 데 쓴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쌤은 무서워요. 내 몸뚱아리에 스스로 칼을 댄다는 거. 죽음에 이르도록 뭐 약을 먹는 거, 뛰어내리는 거, 뭐 연탄 뭐 이런 걸 태워가지고 그 불 붙이는 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낼 의지라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고민을 할 것 같으면 혼자 싸매고 있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주변에 부모님께,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자살 징후들은 아마 뭐 보건 수업이나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또 탐구해 보세요. 자, 이 자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철학을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기는 않겠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들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교. 유교에서는 이 효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효의 시작이 불감회상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상처 입히지 않는 것. 그게 불감회상이에요. 다치지 않는 게 효의 첫걸음입니다. 알겠죠? 제발 그래서 공차고 할 때 몸조심 좀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뼈 올라오고 다리에 생채기 만들어 온 부모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알겠죠? 불감회상인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 입히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거겠죠. 당연히 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불교는 만물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 나와 이 자연 만물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어요. 근데 자살은 이 계율을 위반하는 것이죠. 도가는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근데 자살은 인위적인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을게요. 기독교.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에요. 신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신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은 신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자연법. 우리는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퀴나스가 이야기했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그럼 자살은 악이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칸트. 인격을 대우함에 있어서 항상 한낱 수단이 아닌 동시에 목적으로서 존중하라고 했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회피를 위해 자신의 인격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도구화시키는 게 자살이에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존중받아야 될 존엄한 인격체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 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실험이에요. 자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남은 사람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고 죽는다고 해서 이 고통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내세가 있어가지고 천국 가거나 지옥 갈 수도 있고 불교처럼 윤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은 이 자살은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살은 문제 해결이 아닌 회피예요.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알겠죠? 생각보다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쟁점 3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만 판서를 했고 주로 여러분이 탐구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은 쌤이 오늘 던져줬어요. 오늘 수업은 뭐 지금 한 30분 채 안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고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이 주제 중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한번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한번 정독을 해보고요.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